네, 다음은 안한진 변호사와 함께 최근 주목할 만한 법률 기사거리를 알아보는 시사법률 시간입니다. 안한진 변호사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떤 내용을 준비했습니까? 네, 그 대출 광고를 보고 빚을 내기 위해 체크카드를 건넸는데 이 카드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된 경우에도 체크카드가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쓰일 줄 모르고 준 것이라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행위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과 피고인만 항소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공소장 변경으로 공소사실이 추가돼 변경됐더라도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 원심보다 중한형을 선고하지 못한다는 대법원 판결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 보이스피싱 범에게 속아 대출을 해주는 줄로만 알고 자신의 명의의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보이스피싱 범에게 넘겨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와는 별도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첫 번째 사건이 이와 관련된 내용이라고 하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예, 그 A씨는 2019년 6월 대출 광고 문자를 받고 성명불상의 B씨에게 카카오톡으로 대출을 문의했습니다. B씨는 2천만 원 이상 대출이 가능하며 이자 상환은 본인 계좌에 대출 이자를 입금해 놓으면 체크카드를 이용해 출금하겠다며 대출 원리금을 회수할 수 있는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A씨는 B씨의 요구에 따라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건넸습니다. 그런데 이후 A씨가 빌려준 체크카드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됐고 검찰은 A씨가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했다며 기소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3항 제2호는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A씨는 보이스피싱 범죄자에게 속아 자신의 명의로 대출을 받아 손해를 입었지만 대출을 받기 위해 자신 명의의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보이스피싱범 B씨에게 넘긴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에 관하여 법원은 어떤 판단을 하였습니까? 예, 먼저 1심은 A씨는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접근 매체를 대여한 것이라며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2심은 나아가 설령 A씨가 사건 당시 체크카드가 보이스피싱 등의 추가적인 범행에 사용되는 것임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범행 성립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밝히며 항소심에서 병합된 A씨의 사기 혐의 등도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네, 결국 1심과 2심 모두 A씨가 보이스피싱 범에게 B씨에게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넘긴 것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대법원은 어떤 판단을 하였습니까? 네, 재판부는 이 조항에서 말하는 접근 매체의 대여란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일시적으로 접근 매체를 빌려주는 행위를 말한다면서 여기서 대가란 접근 매체의 대여에 대응하는 관계에 있는 경제적 이익을 말하며 이때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자는 접근 매체 대여에 대응하는 경제적 이익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한다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고 밝히며 A씨는 대출금 및 이자를 지급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성명불상자의 기망으로 체크카드를 교부했다며 A씨가 대출의 대가로 접근 매체를 대여했다거나 체크카드를 교부할 당시 그러한 인식을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하면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네, 대출 광고를 보고 빚을 내기 위해 체크카드를 건넸는데 이 카드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된 경우에도 체크카드가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쓰일 줄 모르고 준 것이라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행위로 볼 수 없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네, A씨는 2018년 자신이 사는 아파트 관리 사무실에서 다른 주민 B씨와 시비를 벌이다 출입문을 세게 닫아 뒤따라오던 B씨를 문뜸에 끼게 해 다치게 한 혐의로 과실치상죄로 기소됐습니다.
네, 통상 시비 중에 문을 세게 닫아 상대방을 다치게 한 경우입니다. 이에 관하여 법원은 어떤 판단을 하였습니까? 예. 먼저 1심은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했고 법원은 A씨에게 과실치상죄를 인정해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검찰은 항소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검사는 항소심에서 A씨가 B씨가 다칠 것을 알면서 고의로 문을 닫았다며 공소장을 변경해 과실치상죄 외에 상해죄를 추가했고 항소심은 상해죄가 인정된다며 1심보다 무거운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항소심의 이러한 판단은 불이익 변경금지 원칙에 반한다며 상고를 하였습니다. 네, 피고인만 항소한 사건에서 공소장 변경으로 인하여 중한 상해죄가 인정되면서 벌금이 높아졌군요. 대법원은 어떤 판단을 하였습니까? 예, 대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68조, 제399조는 피고인이 상소하거나 피고인을 위해 상소한 사건에 대하여는 원심 판결의 형보다 중한형을 선고하지 못한다고 규정해 이른바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며 피고인만 항소한 항소심에서 공소장 변경에 의해 공소사실이 추가, 철회, 변경된 경우에도 형의 불이익 변경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히며 원심은 상해의 공소사실을 택일적으로 추가하는 검사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가했음을 이유로 직권으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택일적으로 추가된 상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A씨에게 1심보다 무거운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면서 이는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네, 오늘 시사법률 시간에는 안한진 변호사와 함께 대출 광고를 보고 빚을 내기 위해 체크카드를 건넸는데 이 카드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된 경우에도 체크카드가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쓰일 줄 모르고 준 것이라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행위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과 피고인만 항소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공소장 변경으로 공소사실이 추가돼 변경됐더라도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 원심보다 중한형을 선고하지 못한다는 대법원 판결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지금까지 경남민원연 노희승이었습니다.